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입니다. 조금 약간 심화적인 내용들 것까지. 왜? 늘 그렇지만 통합과학은 너희 학교도 경험해봐서 알죠? 우리 책대로 나오는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꼭 그 자기 전공 과목 선생님들이 오바질을 하죠. 그래서 요 단원도 역시 오바질이 나올 거다. 자, 단원 제목부터 봅시다.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지질시대란 지각의 형성에서부터 현재 교육과정 22개정 교육과정 15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지각이 형성됐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말해요. 그러면 간혹 이상하게 가르치는 선생을 대비해서 어떤 예시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옛날에는 지질시대의 반대말이 역사시대였어요. 역사시대란 인류가 탄생해서 인류가 가진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뛰어난 능력이 뭐예요?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기록입니다. 동굴 벽화로라도 그림을 그리고 기록을 남겼죠. 그게 고래고기 잡아 먹고 싶다라는, 지금 뭐 오늘 기장 무슨 항인지 저기 고래 한 마리 들어와서 갇혔다가 풀어줬다는데, 고래고기 먹고 싶다라는 꿈의 그림인지 아니면 고래가 바다로 밀려 올라온 거 한 마리 잡아 죽여서 고래 먹었다, 아싸! 하는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그지? 어쨌거나 인간이 고래라는 동물을 보고 그걸 그려놨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의 기록으로 과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 그러고. 그럼 그 이전은, 인류 출현 이전은 어떻게 과거를 볼 수 있는데? 화석? 네. 화석을 중심으로 하는 지질 구조를 통해서 화석 등을 통한 지질 구조를 통해서 과거에 추정하게 되는데 그 시대를 지질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은 자, 지질 구조에서는 부정한 면이 될 거고, 생물군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화석이라는 말이 나왔죠. 화석은 뭔데? 화석이란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질 구조에 남아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있습니다. 공룡뼈 화석은 공룡의 뼈입니까? 뼈 모양하고 똑같이 생긴 돌입니까? 뼈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네. 뼈 모양으로 만들어진 돌이 대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 뭐 공룡 알 화석 깨면은 흰자 노른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냥 돌이죠.
왜 그게 돌인지를 일반적인 화석의 생성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돼. 기본적으로 화석은 동물이 그냥 거의 생매장 당해야 돼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퇴적물에 와르르 묻혀야 돼. 이 과정에서 미생물의 작용이 차단이 되고 화석화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퇴적물이 퇴적암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 조개화석. 조개화석이 지층 구조에 이렇게 파묻혔어. 아직까지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조개가 들어있는 상태지. 그리고 주변에 파묻힌 퇴적물들이 보통 우리가 퇴적, 다져짐, 굳어짐 하면서 이제 퇴적암으로 바뀌잖아. 아직까지는 뭐가 들어있다? 조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조개가 있는 구간에 이렇게 지하수 한쪽 가닥이라도 지나가 버리면 이 물의 풍화 침식 작용으로 이 조개가 있던 자리는 이제 뭐가 되죠? 신구멍. 그치. 요런 빈 공간이 뻥 뚫리겠죠. 자, 보통 지하수의 풍화 침식으로 몰드가 형성됩니다. 보통 우리가 몰드라고 말하는 거는 거푸집을 의미해요. 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지나간 관을 통해서 전혀 다른 퇴적물이 유입되는 거지. 특히 시멘트성, 석회암이나 이런 다른 물질에 지하수 관로로 다른 퇴적물이 퇴적암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캐스트, 주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밀레종으로 유명한 섬덕대 왕신종 같은 과거 우리나라의 종을 만드는 방법은 밀랍법이라 그래서 밀랍 있죠, 밀랍. 밀랍이 뭔데? 꿀벌이 집 지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벌이 집 지을 때 만들어지는 그 왁스 구조층 있잖아. 그거를 모아서 실제 종 크기를 만들어야 돼요. 실제 종의 모양대로 밀랍을 가공해서 녹여 붙여가면서 종의 모양을 만들고, 이 밀랍 덩어리를 둘러싼 흙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흙으로 꽉 채워서 내부고 외부고. 이거를 우리는 거푸집이라 그래. 그렇게 해서 흙으로 꽉 덮인 밀랍 종 위에 쇳물을 천천히 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밀랍이 쇳물에 의해서 타서 분해되기 시작하고 그 밀랍이 타 들어간 빈자리에 뭐가 채워진다? 그렇지. 부어놓은 쇳물이 채워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두꺼운 거푸집 속에서 새가 천천히 식어서 굳어지겠죠. 그 뒤에 두들겨가지고 흙을 다 털어내면 뭐가 나온다? 맨 처음에 만들어진 밀랍 모양의 종과 거의 유사한 모양의 종이 나올 거고 그 뒤에 깎고 다듬고 좀 쇳물이 부족한 데 있으면 마저 붙이고 하면서 종 모양을 다듬어 나가는 게 우리나라 고대 신라종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에밀 레종은 이 과정에서 기포가 없는 게 신비할 뿐이고 사실상 현대과학으로도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찍어도 기포 생겨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봐봐. 그러니까 밀랍으로 만든 종이 원래 이 조개 껍질이었던 거지. 흙이 채워지고 밀랍이 녹아나가고 그 자리에 쇳물이 들어와서 굳어진 거. 그럼 얘는 밀랍이냐? 아니죠. 쇠죠. 그럼 얘는 조개냐? 조개 모양으로 생긴 그냥 또 다른 퇴적암인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통 유해의 화석인 거고, 흔적의 화석은 뭐가 있다 그러면 둥지, 발자국. 발자국은 심지어 부산에 있습니다. 두 군데나. 영도 태종대에 있고요. 저기 기장 칠암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무도 되게 변비였나 보다. 이런 것들도 되고. 그러면은 모든 화석은 다 돌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 아니요. 왜? 나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메모드 있잖아요. 그 냉동 메모드. 그건 그냥 통째. 맞지? 냉동 메모드랑 그런 식으로 되면서, 그 다음에 화석화되면서 사막이나 이런 데서 그 미라화되면서 남은 애들도 좀 있고, 깃털이나 가죽 부분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드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원래 주라기, 지금 이제 주라기 월드가 이제 영화로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근본 주라기 공원의 호박 안에 있는 뭐 모기. 아예 그 박제죠, 박제. 이런 것들도 화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급격하게 묻혀야 돼요. 왜? 천천히 묻히게 되면 이제 생물체의 사체에 미생물이 접촉하게 되고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이 진행이 되죠. 소위 말해서 썩잖아. 그러면 지층이 굳어지는 동안 이 생물체가 자기 공간을 버티고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그치. 짜부가 돼서 써져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동물의 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그렇죠. 보물찾기 할 거 아니잖아. 파묻히더라도 어떻게? 진짜 왕창 파묻혀야 되는 거지. 유니콘 이런 힘들겠죠. 그 다음에 단단한 부분도 있어야 되죠. 왜? 버텨야 되니까. 돌이 될 때까지 딱딱한 부분이 버텨줘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느 함에서만 발견된다?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발견되죠. 그 말은 뭐다? 지각 변동을 받으면 사라질 수 있다지, 정확하게는. 왜? 대표적으로 열이나 압력에 의한 변성작용률 혹은 마그마의 관입으로 인한 용융돼 버리면 그냥 뾰로롱 뿅 하는 거니까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화석이잖아. 자, 이렇게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화석들 중에서도 뭐와 뭐가 있다?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있다. 자, 표준화석이란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이고요. 시상화석은 출현 시기에서부터 대부분 지금도 살아있는 녀석들이에요. 대신에 표준화석은
거의 전지구적으로 거의 모든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 좋습니다. 대신에 시상화석은 특별한 환경에서만 존재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에 얘네들을 뭐라고 너희들한테 방학 때 한번 설명을 했었느냐 까먹었겠지만 표준 화석은 유행이고요. 시상 화석은 전통입니다. OOTD라 그러나 장소와 목적에 맞는 옷차림.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시상 화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표준 화석은 뭐냐? 사람으로 따지면 수능날 수능치로 올라가는 수험생들을 뒤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냐를 보면 그게 몇 년도 영상인지 알 수 있어요. 요즘 겨울옷 유행은 뭐죠? 뭐 딱히 없죠.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특별하게 어떤 특정 패션이 전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패션은 없어요. 현재는. 여름은 좀 회색 추리닝, 그놈의 회색 반바지가 뭐 남녀노소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한데 마치 겨울철 외투로 뭔가 올킬 하고 있는 건 없죠.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이만큼 망가졌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봐봐. 코로나 당시 딱 초기 아마 너희 집 옷장에 있을 겁니다. 후리스죠. 그 털 북실북실한 그 잠바. 여기 주머니 하나 있는 거. 뭔지 알겠죠? 검은색, 개털색, 흰색. 그 양털 옷. 맞아요. 사실은 합성섬유. 맞지? 네. 후리스 입기 전에 뭐 입었는지 생각해봐. 패딩, 쇼패딩. 그쵸, 쇼패딩이죠. 라이트 패딩, 얇은 거. 압축도 잘 되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거. 그 전이 평창시대입니다. 개나소나 롱패딩. 원래 롱패딩이 벤치코트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상태가 지금 갑자기 상태가 메롱해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유행을 타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롱패딩, 그러니까 후리스, 쇼패딩, 롱패딩. 롱패딩 이전에는 그쵸. 노스페이스 800P. 그전에는 노스페이스 그 고어텍스 바람막이. 요렇게 이제 단계별로 지금 쭉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시기는 표준 유행 특정 시기 거의 전 지구에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대별 화석이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성캄브리아 시대. 뒤에 이제 우리 표준 화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붙여서 바로 갈게요. 성캄브리아 때 동물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식물은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남세균, 다른 거 아니고 요즘에도 볼 수 있어요. 남세균 자체는. 오늘같이 이제 홍수 경보가 올 것 같기 전에 보면은 동네 하수구 막 다 파내죠. 구청에서 환경 관리한다고 나와서. 그 파내면 남색 뻘이 이렇게 뛰어 나오잖아, 하수구에서. 그게 남세균이에요. 극히 원시적 생물들인데, 저기 호주에 가면 이 남세균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나이테 비슷한 줄무늬들이 있는 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게 그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포켓몬고에도 있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라고.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새우인 줄 알았던 동물. 맨 처음에 뭐가 발견됐냐면 화석의 일부만 발견됐어. 네. 근데 그게 요런 형태의 몸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두 개가 쌍으로. 요렇게 마디도 있고 뾰족뾰족한 돌기가 있고. 새우인 줄 알았대요. 맨 처음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주댕이 촉수 부분이고 몸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팔 여러 개, 꼬리 이렇게 달려있는 녀석이었다. 거기에 눈가리가 이렇게 툭툭 튀어 올라와 있는. 그래서 추정된 이런 동물이었다. 그래가지고 포켓몬고에 보면 아노말로라 그래가지고 그 화석 포켓몬들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기사의 문제점의 예시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성캄브리아 때 바다를 지배하던 공룡이 발견되었다. 잠시만. 자, 설명 계속해 갈게요. 맨 처음에 새우 모양의 고대 성캄브리아 때 새우 같은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알고 보니 나중에 발견된 화석의 전체를 보니까 성캄브리아 때 바다를 지배했던 대형 그 포식자의 이빨 부분이었다. 아니면 이제 주둥이 부분의 촉수로 밝혀졌다. 전체 길이는 1점 몇 미터, 0점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자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하다. 이 인터넷 기사를 우리나라식 그 기레기들의 그 클릭수 느리는 낚시 기사. 고생대 포식자 괴물새우 발견되다. 새우냐 이게? 그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그 되게 포켓몬고에는 큐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만 할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성캄브리아 때 살았던 애들. 그리고 이제 고생대는 그 애플 사용자들이 갤럭시 사용자들을 놀리는 말이죠. 삼엽충, 갑주어, 완족류. 완족류는 우리 이제 조개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식물은 이제 이때 양치 식물들. 고사리류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는 표준 화석이라고 말하면 안 되긴 해요. 왜? 식물들은 대부분 이때 출현해서 쭉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력이냐 아니냐인 거지. 대부분의 생물들이 양치 식물이 고생대 화석인 거지. 중생대는 공룡, 시조새,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하면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그 소라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고동이나. 그런 게 아니고, 소라 모양의 달팽이 모양의 껍질 속에 오징어 같은 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번개친다. 그리고 식물은 이때 거시식물이 나와요. 역시 얘도 표준 화석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시식물들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철, 야자나무 이런 류에 가까운 나무라고 보면 되고, 신생대가 되면 매머드, 화폐석, 이제 속시식물들이 나오죠. 지층에서. 자, 물어보자. 그 다음에 환경, 시상화석은 전통입니다. 졸업생들 가운 입고 졸업모자 던지고 있는 사진이다.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졸업식 날이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이 검은색 정장이나 상복을 입고 팔에 삼배로 된 완장을 차고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과 절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는 사람들과 한쪽 구석에서 화투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오이 장례식장이죠. 몇 년도인지 알 수 있냐 그 사진으로? 그런 거예요. 황당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거기가 어딘지.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고사리죠. 봐봐. 고생대 때 출연해서 선생님은 엊그제도 돌솥비빔밥에 고사리 나물을 먹었습니다. 고사리는 어디에서 사는데요? 땅에서. 육지인데 어떤 육지? 그늘지고 습한 곳. 그 다음에 잠시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산호, 조개. 따지고 보면 완종류가 여기 출연하잖아요. 그럼 조개 화석이라는 거는 완종류랑 물론 현대의 조개는 다르지만 조개 화석이 발견되었다? 산호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건 어디다? 바다다. 깊은 바다, 얕은 바다? 따뜻하다, 춥다? 요런 식으로 환경이 결정이 난다는 거야. 자, 그럼 물어보자. 지금부터 뭐 몇백 년, 아니 몇십억 년 혹은 몇억 년 뒤에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때 상상이에요. 인간은 표준화석일까 시상화석일까? 표준화석에 가깝겠지. 우리 지구 역사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 인간은 10,000년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지질 시대를 나누잖아. 지금 저기 봐봐. 11쪽에 지질 시대를 나누는 저 역사표가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잠깐 보자고. 저거 보고 위에 올라 설명을 할 건데, 저 지질 시대 전체를 24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다고 치더라도 인간의 탄생은 얼마나 될까요? 2초. 인류의 탄생은? 인류 탄생은? 고작 해야? 엔딩 크레딧이죠. 영화 상영 다 끝나고 감독, 주연 뭐 쭉쭉쭉 올라갔는데 맨 마지막 쿠키 영상 응애 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화석이 발견이 된다면 신생대 제4기 표준 화석이 되겠죠. 왜? 적어도 인간은 적도 부근의 열대지방부터 북극 알래스카까지 전 지구에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 모든 학년. 자, 그럼 이런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자, 이거 일단 간단하게 빨리 정리 좀 하고. 네. 자, 봅시다. 잠깐만요. 왜? 할게요. 이씨. 쌤, 근데 저희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뭐? 일용 백과사전 같은 거 보면 대학기 시대 아니면 저 중생들 대 안에 있는 겁니다. 대학기 시대 그런 거 있어요. 대학기 중생. 근데 화폐석이 뭐만 친구예요? 합해서 돈이 돈 해석이면 화폐석이 그 약간 이렇게 방추충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 약간 동그랗게 동전 비슷하게 생긴 그 뭔가가 있어요. 지금 비가 온단 말이야. 비가 온단 말이야. 그럼 가지 말자. 나쁘지 않게. 자, 계속 갈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화석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환경, 시상화석이 알려주겠죠. 육지인지 땅인지, 기후가 약간 지금으로 따졌을 때 열대기후에 가까운지 온대기후에 가까운지 한대기후에 가까운지. 왜냐하면 과학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재현성이란 말이야. 비슷한 조건일 때 비슷한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규칙성을 찾아보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알 수 있고, 표준화석으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인가. 맞죠? 그리고 비슷한 생물들이 어떠한 형태로 진화됐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정컨대 말이든 원래 이제 발가락이 5개였던 말도 점점점 나머지 발가락은 퇴화하고 중지 하나만 이렇게. 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뒷다리는 거의 퇴화되고 앞다리가 앞 지느러미화되는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됐을 것이다. 그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보면 상동기관, 상사기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고로 말하자면 상동기관은 근본은 같은데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상동기관이고, 상사기관은 모양이나 역할은 같은데 그 근본이 다른 기관이 상사기관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동물의 날개와 곤충의 날개는 근본이 달라요. 새의 날개는 앞다리죠, 사실상. 곤충의 날개는 등껍질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지, 역할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생물들이 진화와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해왔는지를 화석상의 순서, 비슷한 화석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물론 네안데르탈인이나 이런 이제 다른 류의 인간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결국 진화 과정에서 뭐를 했다? 이제 사람의 경우 한 5종의 사람이 있었다가 거의 다 멸종하거나 혼종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사실 호모사피엔스만 남은 거죠. 그리고 그 진화 과정에서 두뇌의 용량은 더 커졌고 자세는 좀 더 직립보행에 가깝게 됐고, 팔, 특히 손가락이 우리가 기능적으로 발달했죠. 그리고 뒷다리는 무얼 잡기보다는 걷기에 맞게 발달했고, 그에 비해 유인원류, 원숭이 보면은 뒷다리로도 나무 잡고 매달려 있잖아. 사람 그게 가능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대륙의 이동 변화도 알 수 있고, 왜? 바다였다가 땅이 되고 땅이었다가 바다가 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리고, 그 당시 환경, 육지냐 바다냐 외에도 기후 같은 것도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어느 땅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도 추론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그럼 저기 한번 우리 봅시다. 11쪽에 가운데 그림 있잖아. ABC 지층. 자, A층을 보니까 뭐랑 뭐가 있죠? 산호랑 삼엽충이랑 산호랑 삼엽충이 있으니까 A는 자, 시기적으로 무슨 시기? 고생대 고생대, 환경적으로 옅은 바다 얕은 바다. B는 저게 이제 공룡이죠. 저게 이제 용반목이라 그래서 그 둘리 엄마죠, 둘리 엄마. 네 발로 기어다니는 용반목 공룡. 그리고 그러면 B는 어느 시대야? 중생대 중생대죠. C는 고살이네. 고살이라고 저걸 고생대라고 봐야 돼요. B 시기 이후에 C 시기에서는 육지였다고 보는 게 맞아. 육지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남자 학교에서 하는 상당히 위험한 장난질 중에 하나인데 하면 존나 재밌는 장난이 햄버거죠. 햄버거는 우리 지하학의 원리 중에 지층 누중의 법칙을 설명해주는 제일 먼저 엎어진 놈은 어디에 깔려있다? 그치, 제일 밑에 깔려있다. 가장 먼저 엎은 녀석부터 밑에 깔린다라는 그 유명한 그런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지질시대. 그래서 지질시대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대적 구분을 볼 때 성칸불 이야기. 자, 아까 네가 되게 좋은 질문 했어요. 요거는 크게 우리가 무슨 대, 5대라고 나요. 원래는 2연, 5대, 그 다음에 몇 기 이렇게 돼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TMI에 가까운데 알고 보면 졸라 웃긴. 주라기 공원에서부터 주라기 월드까지 나오는 공룡들 전부 백악기다. 그 중생대를 크게 세 기로 나눠요. 중생대는. 그게 트라이아스기, 보통 우리가 삼엽기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주라기, 백악기예요. 티렉스, 벨로시랩터. 그 외에 이제 주라기 월드로 넘어오면서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좀 대형 공룡이나 아니면 뭐 원부터 나온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전부 다 백악기 공룡입니다. 오히려 주라기 공원이면 모노토케라톱스나 스테고사우루스 정도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백악기 애들이 등장을 했다. 왜? 그때 공룡들이 더 유명하긴 하거든. 대표적으로 티렉스. 주라기면 알로사우루스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더 착해 보여요. 티렉스보다. 같은 계열이긴 한데. 자, 지질시대의 특징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배울 거란 말이야. 자, 지질시대. 그 기준은 아까 여기서도 여기서 안 냈구나. 지질시대의 기준은 아까 여기서 말했었죠. 부정합하고 환경변화. 그럼 기준의 그 가장 핵심인 부정합이란 뭐냐? 부정합이란 이제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한 아래 지층과 위 지층의 퇴적의 연속성이 결여된 경우라고 해요. 어떤 과정으로 생기느냐? 맨 처음에 정합이라 그래서 지층이 차곡차곡 쌓여. 네.
그리고 얘가 지각 변동을 받아서 습곡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지층을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힘, 횡압력을 받으면 지층이 이렇게 휘겠죠. 네. 이렇게 휘어지는 지층을 우리는 습곡이라 그래요. 물론 여기서 조금 TMI, 위로 볼록한 거를 배사. 쌤 배 생각하라 그랬지. 볼록. 움푹 들어간 데를 향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습곡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조력 운동에 의해서 대대적인 지각 변동으로 땅이 솟아오릅니다. 물속에서. 퇴적은 원래 땅 속에서, 그 물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퇴적암층이 물 밖으로, 즉 땅이 솟아오르는 과정을 우리는 융기라 그래요. 융기된 지층은 드디어 물 밖에 드러나게 되고 뭐를 받죠? 풍화 침식을 받겠지. 그래서 융기 플러스 풍화 침식에 의해서 지층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깎여 나가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뭐를 받는다? 지층이 물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침강이라 그래. 응? 그럼 봐봐. 이렇게 침강된 지층 위에 새롭게 지층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정합으로.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요면이었잖아. 요면. 요 경계면. 이 경계면이 바로 부정한 면인 거. 그러면 이 부정한 면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시간이 퇴적이 멈췄죠? 최소 퇴적이 멈춘 시기는 융기부터 침강까지잖아. 맞죠? 생각해봐. 물속에 있던 땅이 갑자기 물 밖으로 뿅 하고 펑 하고 드러나냐? 그렇게 땅이 움직이면 규모 12짜리 지진이 터집니다. 화산 폭발도 아니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들어올려지겠죠. 그리고 풍화 침식이 이게 누가 대표로 민 것처럼 샥 잘리냐? 조로가 와서 도깨비 참소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고 얘가 다시 물 밑으로 가라앉는 것도 그 긴 시간 동안 퇴적이 멈췄죠. 그러고 난 그 위 지층인 거야. 그럼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아래 지층과 위 지층은 시간 흐름에 대해서 불연속적이다. 즉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생겨야 생기는 게 부정한 면인데, 재미있게도 지지시대의 기준에서 말하는 이 부정합은 거의 전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이 어느 특정 시기에 와장창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위의 지층과 위에와 밑의 생물의 차이는 크겠지. 왜? 시대가 엄청나게 뜨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항상 부정한 면은 위쪽에 기저여감이라는 여감층이 생기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왜? 침강이 일어난 뒤에 처음 이제 와르르 퇴적물이 쏟아지면 뭐부터 가라앉아요? 밀도가 큰 거. 자갈 같은 거 먼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한 면 위쪽에 기저여감층이 생깁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 지층이 뒤집어졌는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가 있다. 오케이? 네. 자, 이걸 바탕으로 봐야 지질시대 구분 기준, 표준화석을 통한 생물체의 변화, 아까 이야기했죠? 부정화 같은 대규모 지각 변동. 인데 그 밑에 봐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기가 뭐다? 성캄브리아 때다. 아까 화석 만들어질 때 이야기했잖아. 성캄브리아 때 화석이 없는 이유?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지각 변동을 받았을 확률이 매우 커서. 왜? 시대가 바뀔 때마다 부정한 면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몇 번 받아야 돼. 고생대 넘어올 때, 중생대 넘어올 때, 신생대 넘어올 때 3번은 받은 거야. 두 번째, 단단한 부분이 없어서라고 쓰는 게 더 좋겠죠. 응? 저때 동물들은 그렇게 단단한 골격 구조나 외골격 구조를 가지는 게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화석으로 남은 게 되게 드물어요. 세 번째, 개체 수가 적어서, 얼마 없어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멸종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 네. 원래 살던 생물들이 갑자기 멸종되고 생태계에 빈 공간이 생기면 다른 침입종이 그 자리를 가지고 지배하면서 그 환경에 맞게 급격한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의 복원과 개체수 복원이 같이 일어나요. 지금 서울에 난리난 러브버그, 뭐 중국 무슨 등에 무슨 팔이 이렇게 이제 공식 학명은 잡혀 있던데, 등에 털팔인지 무슨 팔인지, 그게 왜 그렇게 생겼냐에 대해선 일단 중국 쪽에서 원목을 원나무를 수입해 와서 심고 있는 그 편백나무 숲인가, 그것도 문제고, 그 전해에 그 대벌레라는 약간 유해종 곤충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엄청난 전방위적인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산에서. 그 결과 산에 사는 곤충군의 생태계적 지위가 몰살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필 들어온 애들이 그 생태계적 지위를 차지하고 수가 급격하게 늘어버립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죠. 원래 있잖아. 그 우리가 항생제 페니실린 발견한 그거도 관련되는 거거든. 페니실린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 세균 키우는 배지에 뚜껑 열어놨다가 실수로 곰팡이가 하나 날라들어서 세균 배지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했는데 곰팡이가 차지하는 영역에는 세균이 못 들어왔죠. 그걸 보고 저 곰팡이가 만드는 어떤 물질이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는다 해서 찾아낸 게 페니실린이잖아. 그 사람이 요 구강, 입안에 생기는 병 중에서 가장 흔한 병 2개가 충치와 풍치라고 해요. 충치는 말 그대로 충치고, 뭔지 알죠? 풍치는 뭐냐면 잇몸하고 이빨 사이가 뜨면서 그 안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면서 시려지는 게 풍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2가지가 동시에 걸린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람의 입안에는 어느 정도 수의 충치균과 풍치균이 공존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좀 더 지배종이 개체수가 더 많고 그 수가 일정 양 이상을 넘어섰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양치하는 거는 충치균이든 풍치균이든 일정 개체수 이상으로 늘어나지 못하게 컨트롤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청결에 미친 어떤 개또라이가
허구한 날 입에 리스테린 물고 댕기면서 모든 균을 최대한 박멸하겠다고 막 중간중간에 짬짬이 막 자외선 램프 켜놓고 일하고 이지랄을 했다 쳐. 물론 그러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진짜 입에서 모든 균을 다 박멸했어. 그럼 어떻게 되게? 어떤 균이 들어와서 어떻게 자리 잡아서 무슨 병에 걸릴지 아무도 몰라. 옛날에 서울에 무슨 군가 어마어마한 미친 개또라이 짓을 한 적이 있어요. 길고양이들을 싸그리 잡아 죽인 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도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쓰레기 봉투 맨날 뜯어놓고 밤마다 울어제끼고 위생 상태도 안 좋은 것 같고 하면서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냐? 구 전체가 나방의 천국이 돼버렸어. 알게 모르게 고양이과 생물이 가지고 있는 사냥의 본능.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눈앞에 뭔가 알짱거리면 자꾸 보죠. 길고양이들이 알게 모르게 잡아 족치고 있었던 나방 개체수가 무지막지했던 거야. 근데 그 천적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 나방이나 온갖 종류의 그 곤충수가 급증해 버렸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 원래 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거든요. 자기 사냥터가 확보되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는 사람 안 좋아하고 집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야. 그 집이 자기 사냥터인 거야. 집 안에서 키우는 애는. 옛날처럼 주택의 마당에서 키우는 애는 그치, 자기 집 마당이 자기 사냥터인 거야. 가출했다가 집에 못 오는 이유는 근데 이 새끼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다른 동네 놀러를 간단 말이야. 다른 영역에 들어갔는데 그럼 영역 싸움이 생길 거 아니야. 여기서 지고 우리 집으로 튀어오면 되는데 깜짝 놀라 튀다 반대쪽으로 튀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영역에서 밀려나니까 저기 구석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몇 번 싸우고 뚫고 들어와야 돼. 근데 봐봐. 한 개 구급이 나방이라는 사냥거리가 가득한 사냥터가 텅 비었죠. 인근 구에서 영역 싸움에 밀려난 길고양이들이 다 몰려들어서 영역 투쟁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밤마다 시끄러웠답니다. 요즘엔 결국 어떻게 하고 있죠? 동물 애호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TNR을 하죠. 길고양이 심령 만들기 사업. 내가 그거 잘하니? 왜? 그렇게 하면 고양이 개체수는 크게 늘진 않겠죠. 맞지? 개체수는 크게 늘지 않는데 어떤 특징이 생겨? 또래보네. 뭐라 하나? 자, 그래서 우리 저기 한번 봅시다. 11쪽 밑에 저 지층을 두 개의 시대로 쪼갠다면 어느 면에서 잘라야 될까? 11쪽 맨 밑에. 타에서 잘라야 돼. 나다, 다라. 다와 라에서 잘라야 돼. 다와 라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많은 동물군, 식물군의 변화가 생기는 곳을 자르는 게 맞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자, 하나씩 자세하게 배우기 전에 12쪽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13쪽 지질시대 환경의 변화. 지질시대 생겨나는 환경 변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빙하기가 있냐 없냐? 있다면 언제쯤 있었냐? 요 내용을 일단 중심으로 보면은 시기적 구별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1. 성캄브리아 때. 비교적 온난하지만 그러나 여러 차례 빙하기 추정. 왜 남은 기록이 많이 없다. 성캄브리아 때는 남은 기록이 많이 없다. 그게 밑에 나오잖아. 화석이 저거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자수하잖아. 그러면 즉 성캄브리아 때는 시험 범위가 잘 나온다 못 나온다? 나온다. 그렇지. 알기 어렵다. 여기서 이미 많이는 안 낼 것이다라는 거죠. 성캄브리아 때는. 대신에 봐봐. 저기 생물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드물다에 대한 설명과 바다에서 최초로 생명체가 출현하고 바다에서만 생존합니다. 왜인지에 대한 부분이 서술형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지. 화석이 적은 이유. 왜? 아까 쭉 이야기했죠. 개체수도 적고 단단한 부분도 적고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으니까 살아남은 화석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서술형 두 번째, 해양에서만 생존한 이유. 왜 바다에서만 사는데 생물들이? 널널한 육지도. 바다가 더 넓어서? 네. 자외선이죠. 아직 뭐가 없다? 그치. 오존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존층 언제 생기는데요? 고생대 중기가 되어 오존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자외선 때문에 바다에만 생명체가 살았다. 그 1학기 때 살짝 설명해 줬던 거 기억합니까? 생물 진화 순서. 원시바다에 최초의 생물이 태어납니다. 최초의 생물은 독립영양, 종속영양. 종속영양이죠. 종속영양이라는 게 뭐야? 그치. 주변에 있는 유기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애들이 종속영양이죠. 자, 요거 생각해봐. 원래 종속영양 무기호흡하던 애들이에요. 무기호흡은 무슨 소린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쓰지 않는다. 왜? 어차피 산소가 없으니까. 그럼 이 이전이 뭐냐면 아미노산의 바다란 말이에요. 원시 해양이 지나는 과정에서 그 원시 대기에서의 방전 등으로 인해서 우연하게 아미노산이 바다에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미노산들이 해저 열수구 등의 에너지원이나 황산 등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핵산을 합성하게 되고 이게 생명체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우연을 거쳐서. 그 결과 태어난 최초의 생명은 종속영양 무기호흡입니다. 왜? 주변에 나 말고 다 육수야. 그냥 숨 쉬듯이 들이마시면 돼. 그러면 내가 양분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산소가 없으니까 무기호흡을 한단 말이야.
이 결과 어떤 환경 변화가 생길까? 종속 영양 무기호흡 생물들이 개체수가 많이 생기고 활동하기 시작하면 유기물이 감소하고 CO2의 증가가 옵니다. 우리 발효하는 거 있잖아요. 미생물에 의한 발효. 이런 것들이 무기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음 진화돼야 되는 생물은 이 다음 진화는 뭐로의 진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광합성하는 독립영양생물이 나타납니다. 얘네들이 남세균이에요. 얘네들은 뭐 하기 시작한다? 광합성. 네,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의 결과 유기물의 양이 다시 복구가 되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면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뭐가 증가한다? 대기 중이 아니죠. 해양 중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어디에만 살고 있다? 바다. 그치, 바다에만 살고 있다. 그래서 바닷물 안에 산소 농도가 포화 상태가 되고, 네. 그러니까 산소가 바닷물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대기의 산소가 일정 농도 이상으로 채워지고, 그 과정에서 아직 오존층이 없으니까 쏟아지던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서 산소 기체가 활성산소로 분해된 뒤에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면서 오존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존층이 생기고 그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육상 진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건 한참 뒤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 기준으로. 자, 독립영양 생물이 나타나자 그 다음 생물이 다시 이제 또 진화가 일어나지. 뭐? 종속영양 유기호흡을 하면서 어떤 진화가 가능해지냐? 호흡에 의한 에너지 효율의 증가로 다세포 생물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생물의 모든 세포가 모두 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호흡에 매달릴 필요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태초의 세포는 얘네 둘을 꿀꺽해버립니다. 자신의 세포내 소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지질 이중측막으로 얘랑 얘를 코팅해버려요. 그 결과 얘가 뭐가 되게? 엽록체죠. 광합성 아니잖아. 얘가 마이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세포 생물이 되고 더 높은 효율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광합성이나 호흡을 해서 결국 지상 진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올라온 애들이 이제 이끼들인 거고, 그래서 해조류들이 물 위에서 이제 이끼의 형태로 시작을 하는 거고, 동물 같은 경우는 뭐부터 올라온다? 망둥어 같은 애들이 올라왔겠죠. 그리고 망둥어처럼 올라온 애들이 결국 진화를 시작하지. 물과 땅 양쪽 모두에서 살 수 있는 동물. 그게 뭔데요? 양쪽에서 서식하는 동물류. 네, 양서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성캄브리아 때까지는 아직은 없죠. 자, 고생대. 고생대의 시기적 특성의 핵심은 고생대 중기쯤에 드디어
오존층 형성으로 지상 진출이 가능해지고 생물들이 지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개체수로 진화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고생대 말기의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뭐다? 판게아입니다. 초대륙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대륙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판게아 형성으로 해안선이 없어지고 해류가 반화가 되죠. 이 변화는 그대로 기상 변화로 이어집니다. 기상이라기보다는 기후 변화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이때? 빙하기가 오고 3기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그 대멸종이라는 걸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요때의 3기 대멸종과 중생대 말에서 나오는 5기 대멸종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3기 대멸종에 죽은 애들을 저기 한번 체크해 봐봐. 뭐가 죽었다고 돼 있죠? 뒤에 가면 이제 나올 텐데, 연결해서 하니까 3기 대멸종에서 삼엽충, 방추충 등 해안선에 살고 있던 애들이 멸종해 버립니다. 왜? 해류가 들어가서 말 그대로 바다가 없어졌잖아. 해류가 바뀐 게 문제가 아니죠. 집이었구나. 바다가 없어졌잖아, 그냥. 그거 생각해 봐봐. 그냥 우리나라 지도를 떠올려 보세요. 이게 우리 그냥 판게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판게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별로 다 도 경계선이 해안선이었어요. 바닷가였다고. 그러면 거기에 삼엽충과 방추충, 완종류, 조개 같은 애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물가에. 근데 그게 땅이 다 붙어버렸어. 그러면 도 경계선도 뭐가 돼요, 대부분? 그럼 거기에 삼엽충이 살 수 있냐? 완종류는? 못 살죠. 방추충은? 못 살죠. 네, 그러니까 멸종이죠. 근데 끝에다 잘 붙어서 쓰는 거예요. 해류가 바뀌니까 기후가 바뀌고 수온이 바뀐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빙하기의 이미지는 기온이 몇 도쯤이라고 생각해? 물이 다 오니까 마이너스 100도? 설마? 의외로 빙하기는 그렇게 안 춥습니다. 마이너스 50도. 뭔 마이너스 50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저기 저 14쪽에 저 지도 봐봐. 지구 평균 기온 그래프입니다. 그 위에, 네가 보고 있는 그래프 위에 가운데 있는 그래프. 빙하기 왔을 때 온도 몇 도야? 지구 평균 기온. 10도. 네! 영상 10도입니다. 15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제일 따뜻했던 중생대를 기준으로 봐도 한 15도 정도밖에 안 떨어졌죠. 근데 빙하기 영하성으로 물이 다 열고 그런 쿨하죠.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 너희들한테 진짜 진짜 체감될 수 있는 느낌을 이야기해 줄게요. 밤 평균 점수가 10점 꼬라박히려면 어떻게 꼬라박혀야 돼? 지구 평균 기온이 10도 떨어진 거야. 지구 평균 기온이 10에서 15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은 못 버팁니다. 동물은 자신의 기후에 맞게 이주해 가면 되는데 식물은 그러면은 식물의 개체수가 급감해요.
그쵸? 먹을 게 없어지면 번식이 힘들어지고 그럼 이제 멸종인 거야. 근데 여기서 멸종을 부추기는 요인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우리 봐봐. 고생대 생물은 어류와 양서류였죠. 네. 중생대 동물은 파충류와 조류지. 네. 신생대는 포유류가 메인이죠. 근데 실제로 파충류는 언제 등장하느냐? 고생대 말기에 등장합니다. 포유류는 언제 등장한다? 중생대 말기, 백악기 중후기쯤엔 등장을 해요, 이미. 그 상태에서 화산활동이든 해류의 변화든 거대한 빙하기가 오게 되면 생존 경쟁이 극에 치달으죠. 그렇게 치열해진 생존 경쟁에 대해서 환경 내성이 뛰어난 좀 더 진화된 생물은 그 최악의 상황을 버텨냈고 그 전 시대의 생물은 못 버티고 멸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버텨낸 애들 앞에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환경이 쫙 깔려있지. 그러면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하고 개체수가 복원되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에볼루션이에요. 진화. 오케이? 네.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고생대, 기후. 초기는 대체로 온난했으나 말기에 빙하기가 있다. 수륙 분포 판개학을 겪는다. 초기에 해양 생물의 종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왜? 드디어 6.25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중기에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고요. 말기에 해안선 변화, 판개화로 인한 삼엽충, 방추충 대멸종이 생깁니다. 해안생물들의 대멸종이 메인이죠. 중생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고생대 정리를 하면 초기 생물군과 수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산소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디다? 땅이다 바다다? 바다. 그치. 중기에 지상 진출이 일어나고 여기 말기 대멸종. 빙하기는 말기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 그리고 고생대 지도의 핵심이 바로 뭐다? 판개학. 그래서 고생대 중기 지도 이런 거 안 줍니다. 고생대는 무조건 말기 지도죠. 응? 됐지? 자, 중생대. 픽이 다 했어요? 잠깐 텀 줄게. 정리 좀 하고. 자, 중생대. 중생대가 되잖아요. 중생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습니다. 중생대 말 신생대로 넘어오는 오기 대멸종은 오기 대멸종 때 빙하기가 일시적으로 온단 말이야. 요거는 신생대 취급해요. 응? 기본적으로 중생대는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오는 거 있잖아. 3기 멸종이 화산 때문에 생긴 빙하기였어요. 응? 화산 활동이 너무 급격히 많아지면서 지각 변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빙하기잖아. 그러면 이 화산 빙하기의 특징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요. 왜? 그치. 화산가스와 수증기 등이 햇빛을 가져서.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해 버립니다. 왜? 그 순간은 온도가 뚝 떨어지는데 장기적으로는 온도가 쭉 올라가게 돼요. 기온이. 왜냐하면 화산으로 인해서 터져 나오는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있잖아. 네. 어? 네. 여기 장기적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들은 온실효과란 말, 온실기체란 말이야. 이 삼기멸종에 의한 효과로 중생되는 상당히 고온이 유지가 됩니다. 가장 평균 기온이 가장 따뜻해요. 심지어 중간에 빙하기도 생기잖아요. 일시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형화의 특징이 나와요. 기후가 온난하면 생물이 대형화됩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공룡이 메인 시대가 되죠. 자, 중생대는 드디어 중생대 넘어오면서 판게아의 분리가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해안선이 다시 복잡해지고 따라서 해류도 복잡해지고 다양한 기후 환경이 나오겠죠. 그 환경에 적응해서 대멸종 이후잖아. 3기 멸종이 제일 큰 대멸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화산이 터진 대멸종이었기 때문에 왜 대멸종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직후에 내린 비들이 싸그리 산성비였던 거야. 거의 황산을 불어였으니까. 그 뒤에 생태계가 복원이 된 거예요. 살아남은 파충류나 극소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형화되고 환경이 다양해지니까 종의 분화와 개체 증가가 동시에 급격하게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살았죠. 이때 말기 충돌이 이제 5기 대멸종인데 현재 예상하기로는 지름 10km짜리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합니다. 10조 킬로줄인가? 10조 줄인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충격. 근데 문제는 이 운석 충돌이 소행성제 충돌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이 된 거야. 한참 동안. 그럼 어떻게 돼?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닥치고 기후가 급격히 변하고 식물들은 싸그리 죽고 급격히 찾아온 빙하기에 공룡들은 처절한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빌어먹을 씨발로봇 포유류들이 알먹튀를 하네. 아이고 씨발. 내가 공룡이라고 생각하면 알먹튀라니. 집에서 굶주릴 수 없으니까 뭐라도 먹이 활동해야겠다고 사냥터 나갔다 왔더니 둥지에 있는 내 새끼 공룡알 3개 중에 2개를 이놈의 개새끼 한 마리, 쥐새끼 한 마리가 깨먹고 튀었네. 멸종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빙하기에 변온동물인 공룡과 정온동물인 포유류의 싸움은 정면 대결은 못 붙지만 존나 갠생이는 지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게 중생대였고요. 신생, 그래서 중생대 지도는 판게아가 조금 떨어진 지도를 보시면 돼요. 신생대는 일단 대놓고 지도는 지금과 유사한 지도가 나와야 되겠지. 신생대는 빙하기와 사이사이에 간빙기가 반복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지구온난화 졸라 걱정한다는데 딱 깨놓고 지금이 공룡시대보다 추워요. 과연 문제되는 환경변화인가?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이 문제가 된다는데 그럼 씨발 공룡은 연탄 태웠냐고. 맞아 아니야? 그래요. 그럼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네. 지구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데 과연 인간이 하고 있는 역할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게 메인일까요? 곁다리일까요? 찌개다시일까요? 그지? 네. 횟집으로 따지면 이게 참돔일까요? 꽁치구이일까요? 옆에 있는 무조림일까요? 이거야. 인간의 활동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참돔일지도 모르니까 아껴 쓰자라는 거고. 선생님 생각에는 꽁치구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자, 대멸종.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죠. 대륙이동에 따른 수륙 변화,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그리고 소행성이 충돌하면 화산 폭발은 자동으로 딸려옵니다. 충격파 어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크게 5번이 생겼는데 가장 큰 대멸종은 3기. 제일 유명한 대멸종은 3기, 5기 대멸종입니다. 3기는 지각변동과 화산활동을 메인으로 보고 5기 대멸종은 운석 충돌에 의한 화산활동을 주로 본다는 거. 오케이? 자, 그 결과 만들어진 생물 다양성 변화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그 전대의 생물들은 도태되고 그 시기쯤 새로 나타난 생물들은 그 환경 변화를 버텨낸 뒤에 이제 넓어진 생존 환경에 네. 다양한 생존 환경에 변화를 가지면서 개체 변이가 진화로 이어지고 그 진화는 종의 분화로 이어지고 네. 아주 넓은 환경이 생겼기 때문에 종의 분화는 곧 개체 수의 증가로 생태계의 복원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대멸종이 되면 모든 생물의 수가 일시적으로는 줄지만 그 뒤에는 종의 수도 늘어나고 개체 수도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5쪽, 16쪽. 한번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오늘